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일대 주주인 그린카 진흥원의 신임 원장이 특정 세력에 의해 임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임 원장은 진흥원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자치구 간의 경계 조정이 출발부터 난항입니다. 2년 전처럼 정치권의 이해득실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거책들을 검거하고 있지만 총책이 드러나지 않아 전화사기 범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교실을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데 반대하며 오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일대 주주가 광주 그린카 진흥원인데 현대차 출신 인사가 최근 공모를 통해 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이 있는지도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모 과정에 배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주도하는 합작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시민열세 483억 원이 투입되는 기업입니다. 광주 시민이 주인이고 광주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광주시나 시의회가 직접적인 감시나 견제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일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글로벌 모터스의 운영 난맥상을 따졌습니다. 앞으로 현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글로벌 모터스의 박광식 부사장과 그린카 진흥원 김동모 원장이 현대차에서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김 원장은 특정인의 추천과 그린카 진흥원 직원의 전화를 받고 별다른 고민 없이 원장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취업하는 과정이라고만 얘기 들었습니다. 김 원장은 그린카 진흥원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장 공모를 했고 취임 이후에도 글로벌 모터스 정관조차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해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내가 광주 진흥카 원장이 되었을 때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진흥원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보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광주시의회는 글로벌 모터스의 운영상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서 박광태 대표와 박광식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가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자치 21과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내고 막무가내식 운영을 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광주시와 정치권이 나서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자치구 간의 인구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경계 조정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인구 편차나 선거구로 볼 때 자치구 간의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서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않게 광주 안에서도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인구가 전체 60%에 이르고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에 비하면 두 자치구 모두 인구가 4배 이상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광주 동남갑, 동남을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것도 인구 편차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 선거구를 갖기는 아직은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역시 이렇게 일부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재개된 논의는 출발부터 난항입니다. 당장 광주 광산구의 정치권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용역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북구 일부 지역을 동구로, 광산구 일부 지역은 북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유력한데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상식적인 수준, 가장 원칙적인 수준에서 재빠르게 수용 가능한 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중단하든지요. 실제로도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정치권의 이해 득실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던 경험으로 경계조정 실무를 담당하는 준비기획단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 때문에 기획단은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논의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또 거기서 의원들이 수용을 안 해버리면은 이거 뭐 하려고 하느냐, 기획단은 뭐 하려고 이런 존재하고. 준비기획단은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는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정치권과 주민이 시작 단계부터 반발하고 있어 소득 없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물러갔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더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추위는 한풀 꺾였지만 오늘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낮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부터 오후 3시 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강한 바람과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고요.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내일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이후에 미세먼지 정보는 앞으로 발표되는 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을 검거하기가 어렵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지난 6월 여수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이 현금을 챙겨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광주에서도 최근 수거책 2명이 잇따라 붙잡혔고 아들이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2억 원가량을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흥화되면서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만 4천여 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에는 3만 7천여 건으로 2년 사이에 5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다시 비라는 목소리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속여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고 있지만 범죄를 주도하는 총책 검거는 부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광주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600여 건으로 여기에 연루된 조직원 80여 명이 구속됐지만 총책은 한 명도 없습니다. 총책 대부분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어 경찰이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더라도 응답을 받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다 보니 수사에 난항을 겪기 일쑤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국제협력 체제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총책이라든가 정범은 다 해외에 있어요. 결국 이제 해외에서 그 정범을 잡으려면은 공조수사 또는 국제협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약간 어렵고 좀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부 조직원이 잡히더라도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조직원을 고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몸통인 총책을 검거하지 못하면 사기 피해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사진을 비롯한 기록물 20건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해외 공관들이 정부의 비상계엄 조치 정당성을 홍보했던 기록물과 광주 사태 실상 홍보 준비위의 활동 계획서 등 20건의 자료를 조사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에도 45건의 관련 자료를 조사위에 제공했고 앞으로도 조사위의 요청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주들이 이용석 광주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토지 소유자 투쟁위원회는 특례 사업으로 인해 민간공원에 포함된 사유지가 헐값에 강제 수용됐다며 광주시가 설명회 없이 불통 행정을 이어가면 이용석 광주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또 광주의 비공원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며
비공원 시설을 늘려 서민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오늘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건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일이고 이는 돌봄 전담사의 고용 불안이나 열악한 처우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여가부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갯바위 등을 훼손한 리조트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여수시가 뒤늦게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업체를 비호하거나 두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정말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시멘트로 범벅이 된 여수 특화 경관지구의 해안가 갯바위. 예술랜드 리조트의 황당한 환경 훼손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갯바위 불법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술랜드에서 데크 기초 부분에 대한 몰탈 작업을 통해 사전 협의 및 행정 절차 없이 시멘트 타설 등 무단 복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면서 예술랜드를 비호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현장에 수시로 찾아갔으며 결국 업체 측에 갯바위를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시가 업체를 비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완전한 원상복구 점사용 허가 취소를 할 것이며 하지만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의 대응을 돌아볼 때 궁색하기 그지없는 답변입니다. 당시 현장을 다녀왔다는 담당 과장은 행정 조치는커녕 오히려 시멘트를 뒤덮는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허가받은 복구가 아닌 거잖아요. 마테리얼을 처분을 할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 복구가 완전히 되고 나서 보고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게다가 원상 회복 조치를 내린 날은 첫 보도가 나간 지 2주일이 지난 10월 20일. 파장이 확산되자 급히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면 시에서 그걸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이죠. 처벌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갔어요. 사실은. 네. 근데 생각을 좀 달리 했죠. 또 여수시는 업체의 갯바위 이용 허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브리핑에서도 되풀이했습니다.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해경이 공개를 막았다며 거짓 해명을 했던 여수시. 현행법에는 수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여전히 수사를 핑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수사에 방해가 된다라는 건지. 방해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니까 위법 사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면. 여수시는 해경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업체를 고발하지 않았다면서도 여수시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내 소금값이 모처럼 올랐는데 소금 생산자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다 팔 소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를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천일염전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태평염전입니다. 소금 창고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장마가 끝난 뒤 소금을 집중적으로 생산해 창고를 가득 메워야 하지만 소금은 창고의 3분의 1가량 정도만 차 있습니다. 20kg 소금포대 40만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고에 문을 열어봤습니다. 예년 같으면 생산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창고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저희 신안군에서 소금 생산량이 약 23만 톤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의 한 절반 수준에 밖에 생산이 안 된. 전국 소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신안군의 소금 생산량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연이은 태풍 때문입니다.
소금 생산량이 뚝 떨어지면서 올해 소금 가격은 지난 9월 기준 9,19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최저 가격보다 4배 이상 뛰었지만 생산자들은 내다 팔 소금이 남아있지 않아 허탈하기만 합니다. 장마를 앞두고 봄에 생산된 소금을 모두 처분한 데다 기상이변으로 8월과 9월 소금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들 같이 1차 산업 정수한 생산자들은 정말로 피눈물 날 정도입니다. 곤두박질 치던 소금 가격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생산자들은 이번에도 역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대나무는 공예품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대나무를 구두에 접목시킨 디자이너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5년 전 담양 출신의 남편을 따라 지역에 정착한 김재희 구두 디자이너의 이야기입니다. 김재희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담양 대나무로 구두를 만든 분입니다. 김재희 디자이너와 만나보겠습니다.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두 디자이너 김재희입니다. 네. 처음에 그 대나무로 만든 그 구두를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디자이너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구두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담양에 와서 결혼을 해서 담양에 시집을 왔어요. 담양 남자한테. 그래서 담양의 정치에 이제 반해서 담양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제 담양에 오시면 중록원을 한 번쯤은 다 가보실 거예요. 관광지다 보니까. 중록원 후문에 그 담양의 대나무로 만든 제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군데 그 가운데 치상장이라고 국가무형문화재 53호이신 서신정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쇼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쇼룸에 가면 서신정 선생님도 그 전통과 현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대나무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가방이라던가 클러치라던가 옛날 채상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 채상을 좀 그 구두에 좀 언젠가 한번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콜라보 제안을 드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제 구두를 만들게 됐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뭐 대나무를 가공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한 건데 왜 그 서신정 채상장님과 협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컬러가 직접 채상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느낌이 있는 것도 같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유러피안 감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하고 좀 성향이 맞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것에 현대적인 게 감성이 더해지는 것이 저는 정말 모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녹아 있었던 거죠. 좀 특별하잖아요. 담양이니까. 네. 그 대나무 구두를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작품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거 실제로 신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신발이니까 이제 착화 가능하고 거기에 어찌 보면 대나무의 모티브를 삼아서 구두를 디자인했다는 말이 맞고요. 또 채상 같은 경우는 직접 대나무를 적용하기도 했고 배나무 뭐 뿌리 장식으로 뿌리로 장식을 만들거나 타스를 만들어서 부착도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건 이 느낌을 배이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대나무 구두를 만들 때에도 좀 여러 가지 고민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일단 브랜드명을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도 대나무를 모티브로 쓰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세계 2차 대전 때 그 이탈리아에 수입될 수 있는 품목이 대나무하고 돈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명품 브랜드에서는 그게 이제 지금은 하나의 시그니처처럼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제가 대나무를 사용하면 그 브랜드하고 비교가 많이 되겠다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 브랜드 아류 또는 그 브랜드의 장식을 카피한 거 아니야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2차 세계대전 때 수입이 될 수 있는 이제 물품이 그거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담양은 이거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인데 굳이 그거를 내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열심히 잘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구두 디자이너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어떤 걸까요? 조금 더 예쁜 구두, 그냥 보기에도 구두지만 하나가 좀 작품이 될 수 있는 아트 슈즈라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그냥 시대성을 담은 구두들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구두들도 똑같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는 조그만한 예쁜 박물관 하나 만드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구두 만드시다 보면 그 박물관도 언젠가는 꼭 금방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생사를 함께한 선거의 장군의 생애와 공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병사까지 역임했었는데요. 이순신 장군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천대학교와 보성 오춘서원 보존회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과 한산도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선거의 장군 등 5명의 충신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조선 중기 명장인 선거의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오랜 우정을 쌓았고 두 장군의 이야기는 칼과 술이라는 소설로도 다뤄졌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해남에서는 늦가을인 요즘 해남 미남축제가 열려 해남 음식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맨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곳, 가을이 되면 해남은 화려해집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걷기 코스 달마고도는 지금 옷을 여미고 걷기에 딱 좋습니다. 초록으로 둘러싸인 해남 배추밭, 기후가 좋아 속이 꽉 찬 해남 배추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각종 농수산물이 가득한 해남 오일 시장은 넉넉한 인심 속에 생기가 넘쳐나고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고추남 가을 들녘은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황금색 물결로 가득합니다. 발효과학이 빚어낸 전통술 막걸리, 해남 친환경 쌀에 전통 양조 기술이 더해져 최고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이렇게 많은 쌀이 생산되다 보니까 해남에는 당연히 이렇게 좋은 막걸리 양조장들이 많은 거는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왔던 거죠. 지난해 첫 축제에 13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해남 미남축제. 올해는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 특별한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유명 셰프와 유튜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알려지지 않은 해남의 명소를 소개해주는 랜선 여행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동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비대면 이렇게 축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마트 축제로 미남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늦가을, 해남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해남 미남축제는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에 막이 올랐습니다. AI 5G 뉴 콘텐츠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광주 에이스페어에는 방송과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등 산업 문화기술의 콘텐츠들을 선보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참가할 수 없게 된 해외 기업과 구매자를 위해 온라인 사업 상담회가 열리고 있고 미국과 프랑스 등 5개 나라 16명의 연사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선수 생활을 마감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가 2군 총괄 코치로 돌아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일본과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이범호 코치를 퓨처스 총괄 코치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해 2군 감독을 폐지하는 대신 총괄 코치 제도를 도입했고 서재흥 코치도 2군 투수 코치로 이동시켰습니다. 2군 선수들과 신인 선수들은 오늘부터 한평에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출근길 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평균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면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물러갔지만 오늘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오후 한때 비도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그 밖에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텐데요. 강한 바람과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되고요.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요. 강진과 장흥의 낮 기온은 18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구례에서도 낮 기온 1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북쪽 한기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고 다음 주 초에는 또다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